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면서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예금을 해지하고 더 높은 금리 상품에 가입하려는 예금 갈아타기 고객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전화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시중은행들의 예적금 금리도 많이 올랐죠. 지금 예적금 금리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요? 이 한국은행이 이번에 빅스텝을 단행했죠. 사실 지난 최저점과 비교한다 그러면 기준금리가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최저 한 0.5% 수준이었는데 사실 1년 반 전만 해도 지금은 기준금리가 3% 수준에 올라와 있으니까 2.5%가 한 1년 반 사이에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시중은행 예금금리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사실은 이렇게 금리 인상분들은 거의 즉각적으로 100% 반영되는 건 아니지만 즉각적으로 반영되는 효과가 있어서 이번 달 금리가 또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준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저축은행 예금금리는 5% 중반대까지 올랐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네. 아무래도 저축은행은 제2금융권이다 보니까 그냥 흔히 말하는 시중은행보다는 금리를 높게 줄 수밖에 없고, 네. 이런 위험성이 감안된 저축이라 예금금리가 5% 중반까지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시중은행을 보면은 어제 데이터들 확인해 보니까 이제 한 4% 중후반대, 한 4.7%, 4.65%까지 1년 만기 정기예금 상품을 가입하면 그런 금리를 주는 곳도 있어가지고, 사실 이제 저축해서 작년만 하더라도 저축해서 남는 게 전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렇죠. 올해는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자면 주식보다 굉장히 수익률이 좋고 안정성이 높은 이러한 것들이 많은 상품들이 생기고, 계속 지속적으로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서 흔히 말하는 금융 소비자들을 많이 끌어다 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아마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축은행은 5% 중반대까지 금리가 올라 있고, 시중은행은 4% 중후반대까지 예적금 금리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벌써 시장에 돈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7월 통화 및 유동성 자료를 보면 은행업권 정기 예금이 전년 동월 대비 69조 원이나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말씀하신 내용이 정확하고요. 특히 이제 정기 예적금이 7월 달에 21.6조 원 늘고요. 그다음에 8월 달 보고서 사실 나왔는데 8월 달 보고서 보면은 34.1조 원 정도 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파악해야 되느냐, 사실은 여러 가지 측면을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주식 및 부동산이나 다른 자산의 수익률이 금리 인상을 통해서 굉장히 하락하고 있다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네. 이에 따라서 안전하고, 지금 사실 금리가 굉장히 빨리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수익성이 높은 정기 예적금 상품으로 많이 이동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냐라고 사실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흔히 말하는 그 요구불 예금이라고 이야기하죠. 요구불 예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신용카드라는 결제 계좌를 이용해서 묶어두지 않고 쉽게 쓸 수 있는 그러한 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통장 만들면 요구불 예금 통장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그거 역시 지난달 8월 달 보면은 10조 원 이상 감소했고요. 그다음에 그 7월 달에도 5조 원 이상 감소하는 것을 보여서, 흔히 말하는 이런 것들, 여러분 카드 결제하고 실생활에 쓰고 흔히 말하는 ATM기에서 돈 뽑는 이런 계좌에서조차 예적금으로 굉장히 많이 지금 돈이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 아니냐라고 평가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금리가 인상하다 보니까 부동산, 주식, 그런 다른 투자 자산의 매력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고정적으로 1년 정도 돈을 급작스럽게 쓰실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심지어 흔히 현금 계좌라고 현금 저축 계좌에서도 돈을 뽑아다가 정기 예적금 계좌로 옮기는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느냐, 지표상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주식 시장도 워낙 안 좋고 부동산도 얼어붙었다 보니까 그냥 넣어놓기만 하면은 높은 예적금 금리로 인해서 그 돈이 안전하게 불릴 수 있는 그 은행 쪽으로 돈이 많이 이동하고 있다라는 상황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증권사가 자체 신용으로 발행하는 발행어음 상품에 관심을 갖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일단은
발행어음은 모든 증권사가 발행하는 건 아니고요. 흔히 말하는 우리나라가 이제 2010년대 후반부터 투자은행 기능을 할 수 있는 증권사를 키우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투자은행은 자기가 자체적으로 자본 도달을 하고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투자 운용을 하면서 큰 수익성을 높이는 이런 그런 계열이라고 계열의 증권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네. 이런 계열에서는 발행어음이라고 해서 단기적으로 채권을 발행해서 그 자금을 가지고 운영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러한 것이 허가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초대형 투자은행, 흔히 말하는 IB가 아닌 기업들은 IB가 아닌 증권사들 이런 걸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이들 쪽에서 뭐 발행어음이라고 한 것은 아무래도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예금은 아니고 일종의 채권이라고 보면 맞겠죠. 채권이라고 보면 맞는데 네. 이제 증권사가 결국은 위험성 차원에서 아무래도 은행보다는 좀 말해서 높으니까요. 특히 이제 발행어음이라는 건 채권의 형태고, 특히나 이제 혹시나 보통 발행어음을 발행하는 증권사들이 초대형 IB라고 지정된 것들이니까 뭐 한투라든지 한국투자증권이라든지 KB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처럼 굉장히 좋은 회사들이긴 한데, 이게 채권이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흔히 말하는 디폴트의 리스크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뭐 망할 것 같지는 않지만 회사 이런 기업들이 부도가 나서 혹시나 못 받을 위험성은 있긴 하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흔히 말하는 예금이란 것은 저축을 하는 것이고, 예금 같은 경우는 예금보험공사에서 흔히 말하는 원금을 5천만 원 상한까지 무조건 보장을 해주는데, 이런 보장 상품이 아니다 보니까 네. 어떤 금리가 조금 높은 그런 채권이 있고 이런 것들은 개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어가지고 증권사 계좌를 열고 이런 발행어음에 투자를 해서 흔히 말하는 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증권사 발행어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증권사에서만 발행할 수가 있고요. 네. 왜냐하면 IB 인가업을 받은 이 증권사만 발행해서 이 자금을 운용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안정된 회사지만, 근데 원금 보장이 안 되죠. 이게 다른 은행의 예금 상품들은 5천만 원까지 원금 보장이 되는데, 이제 이것도 원금 보장이 안 되는 상품이니까 아무래도 수익률도 좀 더 좋고, 그렇지만 이런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신용도가 굉장히 높고 큰 회사다 보니까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채널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조금 흔히 말해서 금리 차원에서는 더 주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안정성이 괜찮은 이쪽으로도 굉장히 많은 돈들이 옮겨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사실 은행에서 예금금리 받을 때, 혹은 적금금리를 받을 때 여러 가지 가입해야 될 사항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카드를 개설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약 요건들이 많은데, 그런 거 없이 증권사에서 일종의 투자 계좌 형식으로 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발행어음 상품에 대한 얘기까지 나눠봤고요. 그러면은 예적금 갈아타기를 할 때 주의할 점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갈아타기를 한다는 것은 일부 손실을 감수하고 바꾼다는 얘기죠. 갈아타기라 이유는 지난달의 금리가 이번 달의 금리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일부 어떻게 보면은 금리의 손실, 그러니까 지난달 그러니까 예적금 해지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일부 손실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에 빼기 때문에. 그 원금에 대한 손실은 발생하지 않지만 내가 받아야 될 이자에 대해서는 중간에 해지했기 때문에 정기 적금이라든지 정기 예금은 내가 특정 기간까지 유지를 하겠다라고 하고, 흔히 말하는 요금을 아까 예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보다 높은 금리를 받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내가 중간에 해지를 하게 되면은 여기 해지 수수료는 아니지만 원금은 사실 손해보는 일이 없고요. 근데 이자 받을 부분들에 의해서 손실 받는 부분이 좀 있다라고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특히 이제 만기가
적게 남으면 적게 남을수록 손실 금액이 적게 될 거고 만기가 많이 남으면 많이 남을수록 손실 금액이 커지게 될 텐데 네. 이런 뭐 일단은 갈아탈 때 고려해야 될 것은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정기 정기 예금이라든지 적금에 만기가 얼마나 남았는지 보시고 실제로 내가 이거를 갈아탈 때 손실 보는 부분이 얼마인지 계산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은 아마 가장 중요한 얘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네. 뭐 갈아탄다는 것은 고금리 상품으로 갈아탄다는 이야기인데 고금리 상품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수익하고 내가 이제 지금 투자한 것에서 이자를 못 받는 부분 간에 비교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일단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두 번째 측면으로는 이제 이게 보장 상품이나 아니냐. 아까 발행어음 이야기를 했는데 발행어음 같은 경우는 보장 상품은 아닙니다. 손실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특히 원금 손실에 있을 수도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예적금보다 사실 금리를 더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바꿔 탈 때 실제로도 뭐 은행 간에서 보통 바꿔 타시긴 하지만 그러니까 발행어음이 좋다라고 바꿔 타시는 경우라 그러면 어떻게 보자면 이제 실제로 안정성이 있느냐, 손실이 보지 않을 가능성이 100%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인데 네. 결국 현재 내가 가진 상품에 만기가 얼마나 남았는지 를 고려를 해보시고 실제 손실분이 얼마인지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내가 가져가야 될 손실분이 얼마인지를 잘 아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원금 보장이 잘 되고 만기까지 뭐 얼마나 그러니까 원금 보장이 잘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고려를 하고 고금리 상품으로 바꿔 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고금리 상품으로 갈아탔을 때 얻는 수익보다 갈아타기 할 때 발생하는 만기 손실액이 더 크면 안 되니까요. 손실분이 얼마인지 잘 따져보셔야겠고 또 원금 보장이 잘 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두 가지 주의사항 알려주셨습니다. 가입 기간이나 뭐 통장 개설을 할 때 뭐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그 단기간 다수 계좌 제한 이런 방침이 있다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이제 뭐 기본적으로 예적금,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그런 제약들은 불법적인 거래를 막기 위해서 하기 위한 것들이고요. 불법적으로 다수의 계좌가 운영되고 해지됨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수익성이 그러니까 뭐 불법적인 거래에 이용되는 게 아니냐, 돈을 넣었다 뺐다 하는 거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이용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그런 아까 말씀드린 제약이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제약들을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그런 제약을 받을 정도로 뭐 예적금을 갑자기 많이 받는 일이 사실 많지는 않아서 아마 그거는 큰 제약식은 아닌데 근데 이제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금액 상한이 있는지 얼마 내가 예금을 할 때 금액 상한 특히나 어떤 특정 상품들은 예금 그러니까 굉장히 우대 금리 혜택을 주지만 네. 그 우대 금리를 다 받기 위해서 뭐 100만 원 이상 투자를 못 한다. 이게 제약식이 있는 조건들이 또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따져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볼 것은 이제 추가적으로 이러한 굉장히 높은 금리를 받기 위해서 뭐 카드를 가입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의 직업, 흔히 말하는 직업 직장 계좌라고 그러죠. 흔히 말하는 월급을 받는 계좌를 옮겨야 된다. 여러 가지 제약식들이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사실 금액상으로 이렇게 갈아타는데 문제가 되는 케이스는 그리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일반 서민들이 굴리는 돈 자체가 뭐 그런 불법적인 거래를 통해서 움직이는 돈보다는 아무래도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런 일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금액 상한, 특히 고금리 상품을 줄 때 금액이 얼마나 내가 투자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이라고 이야기하죠. 내 카드를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월급 계좌를 옮겨야 되고 이런 상황들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그러니까 금리라는 숫자 말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생생경제 애청자 분이신데 이분 유튜브 닉네임 카미님이 생생경제 보고 저도 지금 예금 고금리로 갈아탔습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앞으로 예적금 금리는 당분간 계속 오른다고 보면 될까요? 기준금리가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르느냐 이거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일 텐데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인상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실까요?
지금 상황상으로 보면은 이제 11월에 금통위가 한 번 더 있는데 거기에 빅스텝을 한 번 더 가지 않을까라고들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황 그리고 환율 같은 것들이 중요한데 미국의 인플레이션 이 사실 꺾이지 않고 있거든요. 네.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된 거 역시 이제 기대치보다 높았고, 그 다음에 미국이 실업률이 올라가지 않으면서 사실 실업률이 올라가야 임금이 조금 줄어들면서 임금이 줄어들어도 그 집세 내는 것들이 줄어들고 물건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이런 것들 때문에 가격이 좀 안정되는데 네. 그러니까 실업률이 낮고 임금이 계속 오르는 상황이라 물가가 상당 기간 안 잡힐 수도 있다라고 많이들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미국 연준은 뭐 다음 달에도 굉장히 그러니까 미국 연준이나 우리나라나 올해는 한 번씩 더 금리를 올릴 수가 있는데 미국 연준도 굉장한 긴축 정책을 필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금리를 많이 올릴 가능성이 높고 뭐 자이언트 스텝이나 빅 스텝이냐 뭐 이 정도의 결정이 날 것 같고요. 한국도 흔히 말하는 금리 격차를 너무 내게 된다 그러면 일단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고 환율이 지나치게 올라가면서 기업이나 가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수입 물가에 굉장히 영향을 미쳐서 가게에 부담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금리가 한 번 더 빅스텝을 갈 가능성이 높다고도 많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올해 안에 기준금리가 3.5% 간다는 이야기고요. 기준금리가 올리는 것은 거의 예적금 금리에 바로바로 반영이 됩니다. 예적금 금리에 바로바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바로 보통 예적금 금리 어떻게 결정되는지 보면은 금리 오르는 날 다음 날 바로 올리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금통에서 또 올리게 되면은 다음 날 예적금 금리도 100% 반영하는 건 아니지만 추가적으로 많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아마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실제 올해 예측상으로 보면은 3.5%포인트까지 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한두 번 정도는 금리를 더 올릴 가능성이 높다. 기준금리가 3.75라든지 4% 좀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기준금리가 한 4%까지 간다고도 많이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이제 뭐 있는 자금들을 언제 내가 투자해야 되는지 사실 결정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예금금리란 것은 기준금리가 오르고 바로 다음 날 바로 오르게 된다. 요것들을 중심으로 보시면서 아마 내가 가진 여유자금을 어떻게 분배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11월 24일에 지금 금통위가 예정돼 있는데 그럼 11월 25일에 그 은행들의 예적금 금리가 오르게 되는 건가요? 바로? 예, 바로 그 예적금 금리는 기준금리가 오르게 되면 바로 반영하게 돼 있고요. 아마 그래서 다음 날 제가 알기로는 다음 날 아마 바로 예, 금리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100% 다 오르니까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0.5% 포인트 오른다고 해서 100% 0.5% 포인트 올리는 건 아닌데 왜냐하면 은행이란 것들이 결국은 그 자금 운용한다든지 이런데 비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100% 같은 수준으로 오른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아무래도 뭐 빅스텝을 하게 되면은 그에 뭐 준하게끔 많이 예적금 금리가 올라가게 될 것이라 이런 것도 충분히 감안해서 아마 투자 결정, 그 여유자금을 굴리는 것들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내년도 올해보다는 기준금리가 높지 않을까라고도 많이 평가를 하고 있어서 뭐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미국이 그렇게 고금리 정책을 할 것이라고 이미 강조를 해놨기 때문에 내년도 뭐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한번 보시면 그런 것들 고려해서 뭐 투자 의사 결정할 때 반영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11월에 마지막으로 0.5%포인트 인상 빅스텝 예견해 주셨고 내년에도 금리가 오를 것으로 전망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아마 더 높은 예적금 금리로 갈아탈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언제 지금 예금 미가입자 분들이라면 언제 좀 가입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 이게 뭐 어려운 시기를 질문이 좀 추천해 주신다,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네. 사실은 뭐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는 적절하게 조금씩 쪼개서 가입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제 왜냐하면 이게 금리가 최고점을 찍으면 금리가 또 떨어지게 되거든요. 금리가 또 떨어지게 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최고점을 찍었다는 얘기는 그다음 향후에는 금리가 약간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 것들이 예적금 금리 조금씩은 반영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적금이란 거는 1년 혹은 2년씩 이렇게 돈을 묶어놓는 것인데 이렇게
이렇게 한번 금리가 떨어질 것이 예측이 되면은 기준금리는 올라갔지만 예적금 금리는 오히려 약간 내려간다든지 이런 그러니까 물론 그 올라가는 폭이 줄어들어서 네. 내려가는 경우 이제 또 특히나 기준금리가 유지된다라고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뭐 기준금리가 뭐 사실은 뭐 적의 점은 뭐 기준금리가 거의 최고점에 갔을 때 아마 투자하는 게 제일 좋을 거라고 뭐 현금을 굴리는 게 가장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전까지 아무래도 이제 여유 자금들을 뭐 단기 금융 상품이라든지 이런데 계속 놓고 유지를 하시면서 뭐 네. 고금리 혜택을 누리는 것들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아마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